이 시려. 이 시려. 양치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이가 다 시려. 나 양치 잘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방치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생활 속 자가 건강관리 가이드 이지혜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예방치과 전문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자님. 치과 전문의 박용덕입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시린니와 통증이잖아요. 요즘 제 주위에 유독 이가 시리고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끔 이렇게 양치를 깜빡하면 이가 시릴 때가 있어요. 네, 치과의 검진이나 치료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시린니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네. 치아 여러 개가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어느 치아가 아픈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충치가 없는 건강한 치아임에도 불구하고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치과 검진 결과를 받아봐도 충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시린 증상은 계속해서 있거든요. 이렇게 치아가 시리고 아프면 무조건 치과에 가야 하는 걸까요? 막 신경치료 받아야 돼요.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가운데 네. 집에서 관리만 잘해도 이따금 나타나는 시린니 통증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굳이 치과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6개월 단위로 구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이니 이분들은 집에서 칫솔질을 제대로 하신다면 플라그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요, 건강한데도 이가 시린 이유가 대체 뭘까요? 예를 들면 콜라나 사이다 같은 산성을 띤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경우, 네. 당 성분이 높은 간식을 먹는 경우,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플라그가 어금니 안쪽에 쌓이는 경우, 전날 음주로 칫솔질을 못하는 경우, 이갈이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로 깊은 잠을 못 자거나 신경계열의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는 경우 이가 시리고 아픈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으로요.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이따금 시린 게 아니라 차가운 물을 마실 때마다 시리거나 심지어 자기 입바람만으로도 굉장히 시리고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신경치료 해야 되나요? 이가 시리고 아파서 시원하고 맛있는 수박조차 먹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예, 이렇게 음식물을 먹을 때 시리고 아픈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치아에 충치가 있는 경우나 잇몸이 주저앉아서 뿌리가 드러난 경우, 네. 치아의 목 부위가 씹는 면이 심하게 마모된 경우, 또는 이갈이가 심해서 치아의 목 부위의 치질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시리고 아픈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치과에서 증상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신경치료는 커다란 충치가 있더라도 치아를 뽑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에 맞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린이가 이가 아픈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는 당도가 높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충치가 있어도 초콜릿을 잘 먹죠. 만약 초콜릿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을 먹을 때도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의 충치 때문이에요. 네. 즉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이 치는 어린이들의 저작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치가 잇몸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정확한 시기에 영구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영구치가 나오는 순서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8살 아이가 친구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가 빠지면 친구들과 서로 웃으며 놀 수 있죠. 네. 그러나 친구들은 영구치가 나왔는데 자신은 영구치가 늦게 나온다면 아이는 마음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키 성장이 또래 아이들보다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른 경우 이와 비슷한 것이죠. 네, 그렇겠어요. 정말 꼭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과거 치료받은 부위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금이나 레진 등의 보철물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그렇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넘어져서 어디 부딪히거나 앞쪽 영구치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즉시 치과에 오셔서 치아를 다시 심어야 돼요. 치아를 심어요? 그럼 심으면은 빠진 이가 살아납니까? 네, 치아를 빠진 자리에 다시 심고 치과에 오시는 게 좋지만 그럴 만한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빠진 치아를 어떻게 가져오고 얼마나 빨리 치과에 오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되도록 치아 뿌리를 만지지 마시고 빠진 치아를 우유나 식염수에 담아서 치과에 빨리 가져오셔야 합니다. 치과에서 그 치아 뿌리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남은 세포를 잘 활성화시킨 다음에 심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치아 뿌리가 빠진 뒤 30분 이내로 가져오신다면 빠진 치아를 살릴 확률이 70% 이상 된다는 연구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 꼭 명심해야 되는 좋은 정보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사고 등으로 치아가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면 음식을 씹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차가운 물을 마실 때 굉장히 이가 시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즉시 치과로 가셔야 됩니다.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치아를 뽑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충치 때문에 이가 아프거나 약해진 이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내부에 치수까지 균이 들어가서 아픈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 즉시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충치가 있는데도 처음에 아팠다가 나중에 아프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나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은 거 맞아요? 아닙니다. 그 경우는 나은 것이 아니라 충치균이 신경을 죽여서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충치균이 치근단에 있는 뼈를 녹이고 녹은 뼈 고름이 배출될 통로로 뿌리 근처의 잇몸에 고름 주머니가 생기는 것이에요. 길게는 한 달 간격으로 개구리 울음 주머니 같은 고름 주머니가 생겼다가 터지면서 없어지는데 이때 환자들은 잇몸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이미 치아의 수명은 다했다라고 봐야 되지만 뼈나 치주 조직의 손상만이라도 막으려면 즉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근단 절제술이나 뼈 이식, 발치 등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즉시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 치과 가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어른 돼서도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치과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다투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네, 치아가 빠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반대편 치아가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씹는 면이 균질하지 않아서 치아끼리 부딪힐 뿐만 아니라 저작 효율도 떨어지는데 바로 치아를 보강하셔야 합니다. 또 부모님이 아이들의 치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충치를 발견한다면 바로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의 치아는 유기질 성분이 20-30%나 돼서 충치균들이 쉽게 침투하기 때문에 단지 며칠 만에 충치가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아이들에게 충치가 발견될 경우에는 충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픈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아픈 증상이 생겼다면 즉시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또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가 시리고 아픈 그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칫솔질을 신경 써서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과에 방문하실 때에는 자신이 쓰던 그 칫솔을 가져오셔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십시오. 꾸준히 실천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건강검진 때 꼭 치아 검진을 받으셔서 자신의 구강 건강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입안에 충치균과 치주질환균으로 뭉쳐진 플라그는 구강병의 근원입니다. 1년에 최소한 한 차례는 스케일링을 하셔서 구강 건강 관리를 하신다면 치아를 건강하게 100세까지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시름 증상은 단순한 일시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치나 잇몸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림이나 통증과 같은 그러한 증상이 있다면 지체 말고 치과의 진료를 바로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과 구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가 시리고 아픈 증상에 대해서 예방치과 전문의 박용덕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뻐근하지? 네, 안녕하세요. 예방치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생활 속 자가 건강관리 가이드 이지혜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예방치과 전문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님. 예방치과 전문의 박용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이잖아요. 제가 사실 요즘 이런 증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평소에 칫솔질도 굉장히 잘하고요. 충치도 없는데 음식물 씹을 때 좀 불편한 때가 있고요. 잇몸이 좀 부은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사회자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역시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부처럼 말이죠. 많은 분들이 칫솔질을 잘하는데 왜 충치가 생기고 치주질환이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경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두 열심히 한 것일 뿐 잘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백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40세 이상이 치주질환에 걸리는 비율은 80%에 육박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칫솔질을 잘했는데도 치주질환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강병의 시작은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남들도 치주질환을 겪으며 사니까 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과에 가셔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칫솔질을 배우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치과에서 자주 점검받아야 합니다. 교수님, 진짜 아무리 바빠도 꼭 치과 치료 받아야겠습니다. 혹시나 잇몸이 붓고 피가 나도 집에서 관리하면서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심하지 않으면 집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 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입안에 상처가 나거나 치과 치료를 받는 경우에 피가 잘 멎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약물 복용 등을 잠시 중단하시고 지혈한 뒤에 다시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휴식을 취하시면서 집에서 칫솔질을 제대로 하신다면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도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치과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치과 치료가 필요할까요? 구강에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물이나 공기가 치아에 닿아 시리다면 잇몸이 주저앉았거나 치경부가 마모되어 시린 것이니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 특정 치아 사이에 자꾸 음식물이 끼이는 경우가 있는데 치아 사이에 생긴 잇몸 염증 때문에 피가 나거나 부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 후 이틀 정도만 지나도 잇몸이 회복되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강검진 시 아주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끝부분 어금니나 잇몸 부위에 묵직한 통증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는 매복된 사랑니 통증과는 다릅니다. 또 구취가 나는 것이 스스로 느껴진다면 칫솔질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취가 심하게 나거나 갑작스레 혀가 갈라지고 입이 타듯이 마를 때는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상은 만성 치주질환의 증상이거나 전신질환과 연관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치과 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네요. 교수님, 그러면 전신질환과 연관된 구강질환이라면 서둘러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강질환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구취가 난다고 얘기할 때에는 만성 치주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잇몸이 항상 부어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환자분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만성 치주 질환으로 인한 구취는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플라그가 굳어서 치석이 되고 치석이 쌓여 치주낭이 생기는데 이 치주낭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드는 휘발성 황화물 때문에 발생합니다. 더욱이 염증 산물들까지 복합적으로 뭉쳐져서 고름으로 바뀌면 구취가 더 심해집니다. 만성 치주질환이 심하면 치아를 뽑아야 할 수도 있으니 즉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한 치아 주변에 잇몸이 부어서 음식을 씹기 어려운 것도 대표적인 만성 치주질환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치과에서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회복이 가능하니 꼭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교수님, 그러면 입이 심하게 마르고 혀가 갈라지듯이 아프다는 분들 주위에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턱관절 통증, 입마름 증상, 알코올성 섭취, 구취 등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바로 구강내과입니다. 이 마르는 증상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만성적인 치주질환 환자들은 침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구취가 나면서 혀가 갈라지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당뇨, 구강결핵, 자가면역질환, 특정 신경약물 복용 등 때문에 생기기도 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며 전신질환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염이 심하거나 코가 잘 막히는 등 이비인후과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잘 때 밤새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때 입마름 증상이 생기기도 하므로 경우에 따라 이비인후과와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과에서 바로 치료받아야 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치주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피가 고여 있는 경우도 들 수 있는데요. 또한 치솔질을 할 때마다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만성 치주염으로 진단되며 음식물을 씹을 때도 불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석과 미생물, 음식물, 염증 산물 등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몇 차례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치조골 안에 염증이 심해서 빈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만성 치주질환이 심해져서 오기 전에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잇몸 치료를 받은 후에도 칫솔질을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수시로 검진을 받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말씀 듣고 보니까 만성 치주질환이 그렇게 무섭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관련성이 많이 연구됩니다. 만성 치주질환으로 씹는 힘이 약해진 환자가 만성 치주질환을 앓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고 심장질환과의 연계성도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감싸는 치은의 색깔이 바뀌는 게 자신의 눈에 뚜렷이 보인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건강은 역시 건강할 때 지키고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거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세 이상의 성인이 치주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무려 80%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칫솔질을 신경 써서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경 쓴다고 해서 당장 칫솔질을 잘하게 되긴 어렵겠죠. 우리가 늘 해오던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실 때 자신이 쓰던 칫솔을 가지고 가셔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때 치아 검진을 받으셔서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안의 충치균과 치주질환균으로 뭉쳐진 플라그는 구강병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1년에 최소 1회 이상 스케일링을 하시고 구강관리를 하신다면 치아를 건강하게 100세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에 대해서 예방치과 전문의 박용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스물다섯 정도? 그때 이제 이가 하나가 완전히 썩어갖고 그때 임플란트를 처음으로 했었죠. 또 그때 이제 임플란트가 또 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물론 그때 좀 많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좀 주저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그때 그렇게
임플란트를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끝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들은 신경치료한 치아가 문제가 돼요. 네. 꼭 그 끝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생겨요. 네. 과거에 임플란트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신경치료로 일단 연명을 하고요. 신경치료한 치아가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여기 잇몸을 뿌리 쪽에서 열고 들어가서 이 치근단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뼈를 채운 다음에 다시 닫고 나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근단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어주는 방법들이 이제 현재는 사용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로 알려진 근간치료는 충치가 심해서 치아 내부까지 염증이 퍼진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런 신경치료를 대신할 획기적인 보철물이 개발됐습니다. 어쨌든 인공우치지만 안 좋은 이빨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빨이 있으니까 예,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작작용을 할 때 맛이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건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 이가 없는 상태보다는 이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이렇게 그건 제가 씹어서 이렇게 음식의 맛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좋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3개의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인공으로 만든 크라운을 씌워 치아 외부 상부를 완성하는 보철, 크라운과 임플란트 사이를 지대주와 스크류로 연결시키는 지대주, 치조골에 심어져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치근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인공치근을 잇몸뼈에 심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시술 전 치조골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지대주를 인공치근에 연결하고 보철물을 씌워주면 시술이 완료됩니다. 겉모습은 자연치에 가까워 제3의 치아라 불리는 임플란트도 사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이렇게 임플란트 심어져 있는 그 잇몸하고 바로 경계 부위 그 부분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음식물이 들어가고 자연치가 좀 치석이 생기지만 임플란트에도 치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뼈를 계속 임플란트하고 틈새를 벌려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점점 연사가 될수록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그런 증상이 대부분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치과를 찾아야 합니다.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를 더 식립할 수도 있는 상황. 정준모 씨는 그저 착잡합니다. 30대 아마 초반부터 잇몸이 안 좋았을 겁니다. 어금니 쪽에 뼈가 내려갔고 전치부에 내려가고 어금니에 내려가고 또 마찬가지로 어금 내려가고 전치부 내려가고 어금니 내려가고 이런 특징은 청소년기, 유년기 치주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12살 때면은 어금니가 나오거든요. 그 어금니의 치료를 부모님들이 조금 먼저 관리를 해주셨어야 하는 건데 그때 못한 거죠. 어릴 적 치아 관리 습관,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치아를 만듭니다.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 골든타임은 따로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치아는 우리 모두의 숙제죠.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잘 먹고 잘 웃는 노후를 위한 준비, 건강한 치아 관리. 당신은 몇 살입니까? 아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치아는 몇 살입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5.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의 건강 문제가 당연히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데요. 우리 한국 노인들의 치아 관리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치료해도 안 낫는 건 뽑고 또 그러다가 이제 틀니가 한 거예요. 틀니를. 위아래를 다 하신 거예요? 네. 아버님 새거 만든 거 새거 이거 말고 말로 나만 해도 빠진다고 어쩌겠다. 밥 먹자 빼놓고 밥 먹고 빠지지 않게 말려. 그러니까 이제 덜렁덜렁 빠져서 식사 못 하시는 거죠?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응, 알았어요. 식사 잘 하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오는 거니까. 우리 그 속담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를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호의주선으로 그런 생각들이 노인분들한테는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생각하고 본인은 또 가장 늦게 또 치아는 또 그 중에 또 제일 늦게 70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아마 그런 의식이 아닐까. 내 입에 들어갈 거 자식 입에 넣어주며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니 어느새 치아 없는 노인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틀니에다가 인공치를 하나 이렇게 보충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 하나 심어서 하나만 수복하시면은 그러면 이 틀니를 기존 틀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마도 많은 노인분들이 이 틀니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본을 떠서 잇몸에 맞추는 전체 틀니입니다. 쉽게 빠진다는 전체 틀니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임플란트 틀니. 잇몸에 임플란트를 식립해 틀니와 잇몸 사이를 연결하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자기 부담금 30%를 지불하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단 치아 2개까지 적용된다고 하죠. 요거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막 떨어지고 힘들었죠? 그래서 거기다 막 그 풀 같은 거 붙이고 그런 거 안 하니까 훨씬 편해지신 거예요. 임플란트는 3개의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인공으로 만든 크라운을 씌워 치아 외부 상부를 완성하는 보철. 크라운과 임플란트 사이를 지대주와 스크류로 연결시키는 지대주. 치조골에 심어져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 치근입니다. 겉모습은 자연 치아와 가깝지만 임플란트도 인공 치아인지라 자연 치아를 따라갈 수는 없죠. 자연치에 가까운 4세대 임플란트를 개발 중이라는 박용덕 교수. 일반 임플란트는 그 신경과 혈관이 없기 때문에 감각과는 감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요소에 대한 회피 반응, 그 반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경과 혈관이 없기 때문에. 또한 맛이라든가 미각, 식감 같은 것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성 치주 질환으로 현재 1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정준모 씨. 임플란트를 한 14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음식을 너무 세게 나도 모르게 좀 씹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불편함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빨 같은 경우 신경이 있으니까 씹다 보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아프니까 그냥 콱 씹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깨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 14개의 임플란트 외에 4세대 임플란트를 더 식립하고자 치과를 방문했는데요. 자연 치아와 유사한 해부학적, 조직학적 특징을 구현한 4세대 임플란트는 신경과 혈관이 살아있어 자연치에 가까운 저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14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럼 14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에도 뼈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여기도 보시면 뼈가 푹 파였습니다. 여기도 푹 파였어요. 이렇게 뼈가 파인 곳은 임플란트 깊이가 짧기 때문에 그 상방에는 이물질이 들어가고 계속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맛과 자극을 못 느낀다. 또 감각이 없다. 또 저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죠. 얼마나 센지를. 근데 그런 습관 때문에 좀 맛을 못 느낀다고 하시기에 신경과 이제 앞으로 임플란트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신경과 혈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임플란트 내에 그런 임플란트를 제가 한번 심어봤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 유실될 수 있는 치조골이 구조 안으로 모이도록 디자인된 4세대 임플란트는 신경과 혈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I do think that perhaps some of the questions that we haven't found answers, let's say why do some implants fail in some patients who are completely healthy? You know, is it because we could be using different material, something that's even more biocompatible with the patient?
maybe the technology can help find that answer for us too. 동물의 치아 혹은 다른 사람의 치아를 심어 자연 치아를 대신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시도. 동물의 치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소재로 개발돼 왔고 브릿지나 틀니 등의 보철물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뼈에 인공 치근을 식립하는 임플란트가 개발됐는데요. 첫 시술 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의학계의 혁명이라 불리는 임플란트. 자연치의 해답인 임플란트는 현재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개발이 자연치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계속 연구되고 있는 바 앞으로 굉장히 미래를 밝게 하고 인간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우유 포럼에서 인상 깊고 유쾌한 강의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교수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사회치과학을 전공한 박용덕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방사회치과학교실이라는 곳이 낯선데 어떤 곳이죠? 그렇죠. 예방사회치과학이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먼저 예방치과학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구강병을 예방하고 규명하는 그런 학문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치과학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의 구강병을 규명하고 예방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예방사회치과학 교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질병까지, 구강병까지 규명하고 예방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얼마 전 발표하신 우유 섭취와 충치 예방과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라는 것도 이러한 구강 보건 관리를 위해서 하신 건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최근 연구 결과인 우유가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는 발표 이후 많은 언론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어떤 연구였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가 우유하고 충치 질환하고 어떤 연관성을 쉽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충치는 다시 말해서 치주병 가운데서요. 충치하고 이제 양대 구강병이 있는데 특히 충치는 어떤 우리가 당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요. 직접 치아 충치를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이 당 성분이 많은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 있어요. S뮤탄스라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이 당 성분을 먹게 되면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엑시드, 즉 산성 성분을 배출합니다. 이 배출되는 그 산성 성분이 그 치아의 표면에 붙게 되면 이게 부식이 생겨요. 근데 이 부식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드디어 치아가 충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충치가 발생되는 과정은 이렇게 충치균이 개입이 돼서 그 pH가 떨어지는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충치가 생기는데 마침 제가 어떤 우유를 이제 매개체로 해서요. 그 충치균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충치균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pH라는 그 환경 있죠. 그 환경을 빠른 시간 내에 중성화시키는 그런 식품을 찾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유의 역할은 이렇게 pH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급적 치아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중성화시키는 단계를 가장 빨리 일으키는 그런 음식이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유를 먹게 되면 충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연구를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아, 네. 최근에는 흰 우유보다는 초콜릿, 딸기, 커피 등에 추가된 우유가 선호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가공우유도 충치에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유 하게 되면 이제 밋밋하고 이제 담백한 맛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소비자에 따라서는 뭐 다양한 음식, 어떤 입맛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단 거,
아니면 뭐 어떤 좀 이렇게 단거 외에 조금 신 거,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입맛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보시게 되면 뭐 과일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나나나 딸기 같은 어떤 그런 과일을 넣고 가공 우유를 만드는데, 심지어는 초콜릿도 넣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가공된 어떤 그 식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우유는 그 본질적인 특징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pH를 떨어진 pH들을 금방 회복시켜주는, 다시 말해서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본질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가공된 우유라 할지라도요,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효과적인 식품인데요. 우유가 뼈 건강, 피부 미용, 스트레스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치아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해외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양대 구강병 하게 되면 치주 질환, 그 다음에 충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유하고 치주 질환 관계에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충치하고 연구 관계는 이제 시작이 됐죠. 저와 같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국제 논문들이 충치하고 우유와 관계가 이제 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제가 연구했던 그 결과도 아시아 예방치과학회라는 그 올해 5월 달에 동경의과치과대학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지난해 연구했던 그런 우유하고 충치와의 관계도 거기에서 논의하고 발표하면서 서로 어떤 의견도 주고받을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가 해외에도 소개된다니까 정말 뿌듯하고요. 앞으로 우유와 치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난해 그 충치하고 우유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구치 부분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규명이 아직 덜 되어 있는데, 그 연장선 상에서요, 올해는 그 구치하고 우유하고 관계, 즉 구치를 또 억제시켜주는 물질로서 식품으로서 우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교수님은 채식주의자이시면서 우유 예찰론자이시라고 하시던데,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 우유에 대한 어떤 그 깨끗하고 신선한 어떤 그 이미지죠. 즉 우리가 채소하게 되면 우리가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신선하고 담백하다는 어떤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유도 저는 동물성이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채소와 같이 그런 깨끗하고 담백한 이미지, 신선한 이미지, 그것 때문에 저한테 거부 반응이 전혀 없이 이렇게 우유를 채식주의자이면서 우유를 먹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 예방을 위해 꼭 알리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또 치과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333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솔루트 캠페인. 들어보셨죠? 네. 네. 그거 좀 잘못된, 다시 말해서 그 과학적으로 규명이 덜 된 어떤 그런 캠페인이에요. 네. 즉, 뭐 음식 먹고 난 다음에 3분 이내에 닦아야 된다. 3분 동안 닦아야 된다. 뭐 하루 3번 닦아야 된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제가 지난해 논문을 쓰면서 또 세계적인 어떤 그 각국의 그 교과서라든가 연구한 그 자료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어떤 결과, 333보다는 123이라는 어떤 캠페인을 앞으로 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그 3분 이내에 이솔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먹었으면 즉시 닦아야 되죠. 그래서 1분 이내에 닦았으면 좋겠다. 또 3분 이상 닦을 게 아니라 2분 이상만 닦아도 치아를 다 닦을 수가 있습니다. 실천의 문제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닦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333 캠페인이 아닌 123 캠페인을 벌려서 국민들이 123 123 캠페인에 대해서 습관화가 된다면 국민의 어떤 구강병 예방하는데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유익한 대화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연구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